21대 총선을 향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 거리에 나온 후보들은 저마다 적임자를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전주방송 총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 가운데 하나인 전주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잠시 뒤 보도합니다. 정부의 거듭된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이 빅5 병원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KBS 전주방송 총국이 전화 금융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연중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진화하는 전화 금융 사기 실태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임금 노동자 대출 규모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각 후보들은 궂은 날씨에도 거리로 나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첫 소식 진유민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굵은 빗방울 속에도 거리 선거전이 본격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전주 지역 후보들은 합동 유세로 표밭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가 후퇴했다며 정권 심판을 위해 전북 10석 모두 민주당에 몰아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는 더욱 소외받고 더욱 홀대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죄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호남 총괄선대위원장인 정운천 후보는 현 정부에 대한 시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삭발 뒤 함거에 올랐습니다. 16년 만에 전북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 진정성을 강조하며 민주당 일당 독주를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북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싸움꾼이 아닌 진짜 일꾼으로 국민의 힘이 전북의 힘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유세 차량과 마이크 없는 선거운동에 나선 녹색정의당. 초심으로 돌아가 진보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긍정의 정치를 하겠다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녹색정의당에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전북에서 2명의 후보를 낸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 전북 발전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전북 홀대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제대로 싸울 줄 아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 독재와 싸울 때는 민주당의 견고한 협력자이자 민생과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자로 진보당이 자리매김해야 하고 새로운 미래와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한국농어민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도 저마다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KBS 전주방송 총국이 전주 을선거구에 대한 2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모두 오차 범위 밖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현역 의원 2명을 비롯한 5명이 출사표를 던져 전북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는 전주을 선거구. 지지도는 이성윤 민주당 후보 50%,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 13%, 강성희 진보당 후보 8%, 정기엽 자유민주당 후보와 김광종 무소속 후보 0%로 이성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 우위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나 부동층 표심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이성윤 후보 65%, 정운천 후보 9%, 강성희 후보 8%, 정기엽 후보와 김광종 후보 0%로 이성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 우위입니다. 후보 선택 기준은 앞선 조사 때와 달라졌습니다. KBS 전주와 전북일보가 지난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한 1차 여론조사에서는 정책과 공약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고 도덕성, 경력과 전문성, 소속 정당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소속 정당이 37%로 가장 많고 이어 정책과 공약, 경력과 전문성, 도덕성이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도 물어봤는데 더불어민주연합 25%, 국민의미래 5%, 녹색정의당 1%,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 1%, 조국혁신당 40%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0%, 국민의힘 8%, 녹색정의당 0%,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 1%,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총국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주시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4.4%입니다.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의 최대 허용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 전체 질문지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전북시민사회 원로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성윤 후보가 여사라는 단어 하나를 핑계 삼아 토론회에 나오지 않은 것은 공당의 후보로서 졸렬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4차례나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이 후보가 전주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며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자부하더니 개혁의 방향은 부실할 뿐더러 세월호 부실 수사 의혹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 연루 의혹, 검찰 특활비 몰아쓰기 의혹 등은 검찰 내부 비리를 감싼 반개혁 검사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재임 시절 검찰 특활비 몰아쓰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전주 을의 이성윤 후보가 수사 목적 외에 단 한 푼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벌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이른바 황제 노역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거 국정감사 당시 광주지검장이 자신이 선고 유예하도록 했다고 말해 이미 무관함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구별로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짚어봅니다. 이번에는 2파전을 벌이는 군산, 김제, 부안, 갑선거구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이곳은 군산입니다. 이번 선거부터 김제, 부안과 한 선거구로 묶이는데요. 대야면과 회원면을 제외한 유권자 21만여 명이 군산, 김제, 부안갑 첫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큰 사업이었거든요. 이걸 좀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발행 근거랄지 예산 지원의 의무 조항들을 넣어서 또 음파호수 공원 정원화와 임기 내 전국체전 유치, 야간 휴일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도 약속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이 들어오면서 일자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군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전국위원으로 출사표를 낸 오지성 후보는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 반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혼인 상태를 인정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사상차별을 금해서 자유 대한민국 근간을 무너뜨리게 하고 또 종교 차별을 통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어 국비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와 군산 전북대병원 완공,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암동 LNG 화력발전소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전북대 대학병원을 10년째 첫 삽도 떼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의 모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제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2파전 맞대결에서 군산의 민심이 누구 손을 들지 관심이 큽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총선 공약으로 정당에 제안한 지역 현안 136개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통으로 공약에 반영한 사업은 14%인 20개에 그쳤습니다. 양당이 모두 수용한 공약은 전주 후백제 고도 지정과 사용 후 2차 전지 센터 건립,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입니다. 정당별 수용률은 국민의힘이 33개로 24%, 민주당은 70개로 51%였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이달 안에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공의 연속 근무를 제한하는 시범 사업을 5월부터 진행하겠다며 전공의 처우 개선도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은 빅5 병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상반기 중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책도 꺼내들었습니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과 연속 36시간 이내로 제한한 전공의법 시행은 2년 뒤부터지만 시범사업 형태로 올해 5월부터 앞당겨 적용합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속에 암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의 연계를 강화해 환자 진료 정보에 암 분야 정보도 포함합니다. 진료협력병원도 기존 100곳에서 내일부터 150곳으로 늘어납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빅5 병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서울대, 연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냈고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교수들도 오늘부터 사직서 제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유효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9,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준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이라고 밝히고 군산시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은 당초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대로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확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당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상 공개 자료를 보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5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2억 7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1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203억 원을 신고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체 재산 공개 대상자 1,975명 가운데 6번째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한편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처음 포함한 가운데 전주교대 박병춘 총장이 배우자 명의로 7억 1,700만 원어치 가상자산을 신고해 고위 공직자 중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협상 결렬로 지난 21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던 전주 시내버스 운행이 오늘부터 정상화됐습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노사 양측이 다음 달 4일까지 다시 임금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 기간 시내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북에서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올해 첫 전국 단위 학력 평가를 치렀습니다. 고교 1학년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건 4년 만인데요. 올해는 초중고 평가 횟수가 부쩍 늘었는데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될지 여전히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올해 첫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치르는 고등학교 1학년 교실. 난생 처음 전국 단위 평가를 치르는 탓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이내 학생들의 태도는 진지해집니다.
첫 모의고사라 많이 긴장되고 떨리긴 하지만 저의 전국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고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치르던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4년 만에 1학년 학생들도 함께 치렀습니다. 전임교육감이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으로 지난 3년간 1학년만 3월 평가를 치르지 못한 건데 전북교육청이 강행 의지를 밝히고 전교조도 유감 속의 일부 취지에 공감하면서 평가가 재개됐습니다. 고1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겁니다. 스스로 이제 학업 능력을 진단하고 보정 기회를 확보하는 데도 있고 학교 측에서도 아이의 수준을 좀 객관적인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하지만 교육감이 바뀌면서 갑자기 달라진 평가 정책이 혼란스럽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필평가가 전무했던 초등학교는 많게는 7차례, 중학교는 9차례나 평가를 치르게 돼 학업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제 학부모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듣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수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전북의 교육 정책.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 없이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이 체험학습 1일 수업 시수를 제한해 현장 교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1일 수업 시수 제한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체험학습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과정을 추진하려는 교육 특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장 체험학습과 학습 발표회 등 학생을 동반하는 행사라면 실제 수업 시간을 시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당일과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1일 최대 8차시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며 학교에서는 수업 결손과 학기 말 과도한 감축 운영이 되지 않도록 교육 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서거일을 기념해 한국과 일본의 전현직 교사가 두 나라를 오가며 20년째 지속해온 공동 수업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 근영중에서 진행됩니다. 일본의 요코하마 스즈키 전직 교사는 근영중 조은경 수석 교사와 함께 역사의 봄, 기억하는 한일을 주제로 동양 평화를 유언으로 남긴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기리며 23번째 고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조 교사와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생들과 토크쇼 형식의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조 교사는 20년 동안 역사 교육을 함께 간 스즈키 전직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이고요. 법통장으로 서양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KBS 전주방송총국이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연중 기획 보도를 시작합니다. 올해 말까지 매달 집중 보도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신종사기 피해자들의 눈물겨운 호소를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60대 남성은 모 결제 대행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로또 정보업체에 떼인 돈 120만 원을 대신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네, 혹시 님 맞으세요? 네. 저는 결제 대행업체 김팀장이라고 하는데요. 로또업체에 원래 당첨 보장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당첨도 안 되시고 환급도 아직 못 받아보셨죠? 네. 이에 대한 정부 시정 조치사항으로 피해자분들께 보상 신청 넣어드리고 있어요. 대행사 측은 먼저 업체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남성은 어렵사리 8천여만 원을 빌려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 바람에 꼼짝없이 목돈을 잃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죠. 그냥 끊기를 알고 몸무게가 한 6, 7kg 빠져버리고 상인이 그걸 회복해 준다고 했을 때는 다 사기라고 생각하고 믿지도 말고. 지난달 이 30대 남성은 한 노래 음원 사이트 운영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음원을 구매하면 30%의 수익을 더 얹어준다는 말에 속아 3,500만 원을 송금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게 발을 디디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 몸에 홀리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는 건 일단 사기라고. 세상에 공짜의 돈은 없다.
지난해 8월 30대 여성도 온라인 쇼핑몰에 구입 후기만 남기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쇼핑몰 계좌로 대금을 보낸 뒤 후기를 쓰면 원금의 수익금 10%까지 더해준다는 것. 처음에는 현금을 쉽게 내주더니 그 다음부턴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결국 입금을 종용했습니다. 현금 자체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없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럼 못 받는 거라고. 제가 지금 못 받은 건 420만 원 정도? 이 같은 피해자들의 호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다는 이른바 개미지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사기범들이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으로 꼬드긴 뒤 본전을 건지려는 심리를 이용해 나중에는 목돈을 한꺼번에 가로채기 때문인데요. 신종 수법이 보다 교묘해져 개미지옥에서 빠져나오기란 여간해서는 어렵습니다. 실제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 넷 중 3명은 골든타임 30분 안에 사기 행각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 회복이 어려워요. 한번 계좌가 이체되면 회복이 어려우니까 아주 신속한 지급 정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 은행에 직접 피해자가 이제 요구하면 즉시 됩니다. 오늘도 25분마다 한 명씩 속여 1,000만 원 넘는 돈을 뜯어가는 전화금융 사기. 무조건 의심하고 곧바로 끊고 거듭 확인하는 게 일단 개미지옥에 빠져들지 않기 위한 최초의 대응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전화금융 사기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의 피해 현황과 신종수법의 특징 그리고 예방법까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윤홍철 조사역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금융감독원도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업무를 보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피해자분들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 저희 콜센터 쪽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은행권과 핫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은행권과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지급정지를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법 개정에 검토 의견을 국회에 드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피해자분들이 실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피해금이 환급돼야 되는데요. 피해금 환급 업무를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홍보활동이나 금융교육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도 분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피해 현황 어땠는지요? 우선 2023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수는 11,50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2022년도에 비해서 1,313명, 그러니까 10%가 감소하긴 했는데요. 피해 금액의 측면에서 보면 2023년도가 2022년도 피해 금액에 비해서 35% 정도가 증가해서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피해 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원인에 대해서 전화금융 사기 유형별로 나눠봤을 때 기관 사칭형이라는 피해 유형이 있는데요. 기관 사칭형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피해 금액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이 증가한 것이 1인당 피해 금액이 증가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사회부 기자를 할 때만 해도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수법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발생하는 신종 전화금융 사기는 어떤 유형들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유형으로는 3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문자를 이용한 사기 수법인 스미싱인데 네. 이 스미싱이라는 유형 자체는 과거부터 쭉 있어 왔던 거지만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사칭하는 대상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 가짜 문자를 보낸다든지 네. 심지어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이 경조사를 사칭해서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사기범들이 그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 절차인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흔히 통장 묶기 수법이라고 해서 지급정지 신청이 되게 되면 해당 계좌에서 출금 거래가 전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특성을 사기범들이 역이용해서 저지르는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전화금융 사기가 크게 대면 편취, 비대면 편취로 나뉜다고 하는데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우선 대면 편취는 말 그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서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네. 대면 편취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피해자가 은행 창구로 가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계속 압박해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은행에 직접 가게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비대면 펜치 수법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RL을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려고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화금융 사기를 당하면 사실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일 텐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지급정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해당 계좌에서 출금 거래가 되는 것을 전부 다 막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급정지 제도가 신속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신고센터를 112로 단일화했고요. 그다음에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걸 마련해서 어플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급 정지를 함으로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놔야 나중에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해서 피해금을 실제로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지급정지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급정지 제도와 함께 또 유용한 제도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 시스템에 신청을 하게 되시면 은행권에 해당 정보가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영업점 직원이 창구에서 유의라는 문구가 뜨면서 해당 그 명의인이 거래를 할 때 한 번 더 인출 용도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주의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또 이제 만약에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이 설치됐다고 하면 그 어플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셔야 되는데요. 악성 앱을 탐지하는 어플 중에 시티즌 코난이라고 경찰청이랑 같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네. 그 해당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악성 앱이 있는지 탐지해 보시는 것도 피해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방지책들이 마련돼 있으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게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 근로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규모가 2022년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신용대출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자 부채 통계를 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은 5,115만 원입니다. 1년 전보다 87만 원, 1.7% 감소한 액수입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대출액이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용대출이 6% 줄며 감소세를 주도했고 카드 대출이나 할부금융 같은 기타 대출도 3.3%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0.6% 늘어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 행정통계과는 2021년 11월 1%였던 기준금리가 2022년 11월 3.25%로 상승하면서 투자 수요 대출 위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강화돼 고액의 신용대출에 제동이 걸린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대출액 변화를 보면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대출이 3.2% 감소해 50인 미만이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금리 상승기 대출 규모는 줄었지만 연체율은 올라갔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 근로자 대출 연체율은 0.43%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연체율이 1년 만에 0.09%포인트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30대 연체율도 0.02%포인트 늘었습니다. 연체율 자체만 놓고 보면 60대 임금 근로자 연체율이 0.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체율은 대기업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성인 7명 중 1명은 자살 생각을 해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생각에 앞서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 14.7%가 평생 한 번 이상 자살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에선 감소폭이 크지 않습니다. 연령대별로 따져보면 나이가 들수록 자살 생각을 해봤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80대 자살률과도 맞닿아 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자살 생각이 들었을 때 전문가 상담 등 도움을 구한 사람은 10명 중 4명에 그쳤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졌는데 비해서 노인 인구에서는 아직까지 문화적 편견이나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문턱이 아직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자살 생각을 넘어 직접 시도까지 했던 사람들은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나 정신장애를 주된 동기로 꼽았습니다. 또 자살 시도자의 3분의 1 이상은 과거에도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해 경험이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살 시도 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살 사망률이 18.5%였는데 진료받은 사람의 사망률은 16%포인트 낮았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이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응급실에 온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과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경남 유일의 민간 동물원이 지난해 11월 운영난 끝에 결국 문을 닫았는데요. 폐업한 동물원에는 여전히 동물 10여 마리가 남아 기약 없이 새 보금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이른바 갈비뼈 사자가 머물던 경남 김해의 한 민간 동물원은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습니다. 수의사들과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듬성듬성 털이 빠진 타조가 사람 곁으로 다가옵니다. 알파카는 털 곳곳이 엉켜 있고 라쿤은 곰팡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는 지난 1월 폐사했고 남은 한 마리도 심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0여 마리의 동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청주의 한 동물원에서 남은 동물들을 임시 보호해주기로 했지만 돌연 취소됐습니다. 동물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심장 근육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라쿤들이 이제 곰팡이 질병에 감염이 돼서 청주동물원으로 동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도 무산됐습니다. 폐업한 동물원 대표는 올여름 경북 고령에 들어설 동물원에 동물을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으로 벌써 협의를 다 해가지고 고령에서 지금 사회에서 비용도 자기네들이 일부 지불을 했고. 하지만 실제 동물원이 들어설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지 뭐 규정에 맞는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업 계획서 자체를 아직 제출한 게 없답니다. 기약 없이 새 보금자리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동안 동물들의 건강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KBS 전주방송 총국의 오정현, 김동균, 한문현, 안승길 기자가 탐사 보도한 재난과 트라우마 84인 악몽의 기록이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02회 지역기획보도방송부문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계명대학교와 공동으로 전국의 재난 경험자 84인의 사례를 분석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심리적 피해 실태를 심층 보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어제 제185회 이달의 방송 기자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13개 기업과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승과 일강 등 7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와 백구 일반산업단지에 2029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밥스와 RPT 등 탄소 산업 관련 6개 기업은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에 2028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토대로 김제는 미래형 모빌리티, 전주는 탄소 융복합 중심으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전주시 남노송동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지고 50대 남성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9,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 옆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엔 완주군 비봉면 한 과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엔 장수군 장수읍 한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임신한 전철을 살해한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1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10시쯤 전주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인 3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전처의 남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의 태아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의 준설 정비 사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가 하천 기본 계획을 벗어나 하천법을 위반하고 전북도의 허가나 승인 등 행정 절차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건너뛰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하천 정비는 극한의 호우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상적인 유지 관리 공사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 집단 급식소 위생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학교와 유치원 급식소, 식품 공급업체 등 3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 결과 노로바이러스와 식중독균이 검출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어린이집 2곳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다소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날이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바람의 세기가 더욱 거세지겠습니다. 전북 모든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부터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한편 중국발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점점 탁해지고 있는데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현재 넓은 비구름대가 전국 하늘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다 차츰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주의 낮 기온이 11도에 그치면서 쌀쌀했는데요. 내일부터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17도까지 오르겠고 주말에는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지역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은 김제 아침 기온 6도, 부안 5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진안과 장수가 2도까지 떨어졌다가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하늘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